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핫바입니다. 어김없이 한 주가 또 훌쩍 지나가고 다시 핫바가 돌아왔습니다. 한참 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작한 역사 공부로의 만남의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제법 날씨가 쌀쌀해진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이 참으로 빠르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날이 지나며 우리의 역사 지식 또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으니 너무 아쉬워는 마시고요. 그럼 지난 시간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난 동서양 최초의 충돌 페르시아 전쟁과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과 헬레니즘 문화의 형성 배경까지 살펴본 것에 이어서 오늘은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서양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시작 전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 다른 세계도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를 통으로 알아가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리스에서는 아테네가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있었고 중국은 춘추 시대의 혼란이 계속되었고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150년간의 기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그리스에서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1차, 2차에 걸쳐 30년간 일어나게 되고 중국에서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1년 후 춘추 시대가 마무리되고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사건이 있은 뒤에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이 시작되었고 동방 원정 후에는 앞에 시간에서 알아본 것처럼 헬레니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통일 제국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동양과 서양에서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러 함께 출발하시죠. 오늘도 고고! 그리스의 흥망. 지난 시간 우리는 통세계사로 역사 공부하기 동양과 서양 충돌하다 일부를 통하여 페르시아 전쟁과 알렉산더 대왕의 위대한 동방 원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하여 오늘은 우선 동서양 충돌의 당사자였던 그리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터지기 전의 시점인 기원전 594년 그리스의 아테네는 행정관의 솔론이 임명되었는데 솔론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농민의 빚을 면제해주고 악덕 사채업을 금지시켰고 빚을 갚지 못하여 노예가 된 농민은 다시 농민의 신분으로 돌려주고 농촌에서 다시 살기 힘든 농민은 도시로 옮겨 수공업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솔론의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민을 가진 재산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개혁도 추진하였는데 상위 1, 2 등급에 대는 귀족이냐 평민이냐를 따지지 않고 고위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는데 쉽게 말해 돈만 있으면 권력을 쥘 수 있게 만든 것이고 이런 정치 형태를 금권 정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솔론의 개혁으로 아테네는 안정이 되는 것 같았지만 솔론이 물러나자 다시 혼란이 찾아왔고 561년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권력을 잡으며 잠시 정치가 다시 안정되었지만 그의 아들 히피아스는 시민들을 심하게 억압하며 독재 정치로 아테네를 신음에 빠지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나 그리스 시민들은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지도자 주의 아래 싸웠고 독재는 곧 무너지게 됩니다. 마침내 기원전 511년 시민들이 승리를 함으로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네요. 클레이스테네스는 먼저 혈연 중심의 4개 부족을 해체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 10개의 데모스라 불리우는 시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또 클레이스테네스는 500인의 협의회라는 민회를 만들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달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당시 최고의 기관은 민회였지만
500인의 협의회에서 먼저 정책 건의를 해야 논의를 할 수 있었기에 500인의 협의회는 힘이 꽤 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렇게 힘이 센 기관의 멤버에 선출되는 것이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였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추첨을 통해 뽑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민주정치로 넘어오기 전 독재 정치의 어려움을 겪었던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에 해를 끼칠 것 같은 인물을 매년 시민들이 한 명씩 골라 10년간 해외로 추방하는 도편 추방 제도를 만들었고 이 제도를 통하여 독재자가 생기지 않게 미리 막는 효과를 보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 제도가 악용되는 바람에 유능한 인물까지 추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이렇게 모든 시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자 아테네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게 되었고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아테네 우뚝 서다. 아테네는 이렇게 민주정치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리스 안의 어느 폴리스보다 강력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테네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를 대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앞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세 차례의 충돌 끝에 그리스의 승리로 끝이 났음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통세계사로 역사 공부하기 5편 동양과 서양 충돌하다 1부를 듣고 오신다면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페르시아 전쟁 직후 아테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으로서 그리스 내 제1도시국가의 자리를 유지하며 대장 자리를 유지하게 되며 그 전쟁이 끝난 479년부터 그리스 내전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는 431년까지 약 50년간 아테네는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뚝 선 아테네가 50여 년간 어떻게 했기에 그리스 안에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엄청난 내전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 이후의 시작은 3차 페르시아 전쟁까지 마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가 또 침략을 해오지는 않을까 하며 걱정이 컸었고 혹시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로 인해 기원전 477년 도시국가 대표들이 델로스 섬에 모여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를 델로스 동맹이라고 부르게 되고 아테네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아테네 동맹이라고도 불려지게 된답니다. 이 동맹으로 인하여 모든 도시국가들은 전쟁 준비 자금을 냈고 그 돈은 델로스 섬의 금고에 보관되었으며 이 금고를 아테네가 관리하게 되는데 말이 관리하는 것이지 이것은 아테네가 모든 도시국가들에게 조공을 받는 것이랑 똑같았던 것이죠. 이거 완전 삥 뜯는 거네요. 거기에 더불어 아테네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는데 그는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아테네를 그리스 최강의 도시로 키웠고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여 민주정치 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기에 역사학자들은 페리클레스를 아테네 민주정치의 완성자로 여긴다고 하네요.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지나친 애국주의자로 아테네를 잘 살게 하기 위해 다른 도시국가들을 엄청 못살게 굴었다고 하네요. 아테네가 최고의 절정기를 맞고 있던 기원전 449년 아테네와 페르시아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리클레스는 델로스 동맹국들에게 계속 군비자금을 내라고 협박을 했고 델로스 섬에 있던 금고도 아예 아테네로 옮기는 일을 자행하고 더불어 다른 도시국가의 군대를 해체하고 아테네 군대를 주둔시키는 행동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자 아테네에 대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불만이 매우 커지게 되었고 그들은 아테네와 힘이 비슷한 스파르타를 부추깁니다. 그렇잖아도 스파르타 역시 페르시아 전쟁의 주역으로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아테네가 가장 힘이 센 큰 형님 행세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스파르타는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시간 이야기 드린 대로 아테네 편, 스파르타 편으로 나뉘어져서
그리스의 모든 지역이 내전에 휩싸이고 마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리스 내전 모두가 패배자. 그러나 처음부터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다툼이 그리스 전 지역을 전쟁에 휩싸이게 만든 것은 아니었답니다. 처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힘을 겨룬 일은 서로 힘이 비슷했기에 전쟁은 금방 끝이 나게 되었고, 이후 30년간 싸우지 않는 조건과 함께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나라가 공평하게 그리스를 지배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약속을 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었는지 자신들이 여전히 가장 힘이 센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약한 도시국가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괴롭히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스파르타 편에 선 동맹국들은 스파르타에게 다시 아테네의 행태를 일러바치고 아테네의 횡포를 물리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완벽한 명분을 얻은 스파르타는 마침내 아테네에게 더 이상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괴롭히지 마라며 아테네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게 되나,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를 다스리기로 한 약속은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그리스 내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했기에 스파르타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이러한 태도에 스파르타는 그리스 해방을 외치며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되자 모든 도시국가들은 스파르타와 아테네 중 한 곳의 편을 들면서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스 전체가 내전에 휩싸이게 되면서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21년까지 10년간 1차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일단 정치는 아테네가 한 수 위였지만 군사력에서는 스파르타가 한 수 위였기에 아테네 도시를 침략해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운명도 아테네를 버렸는지 전염병까지 돌면서 아테네의 대장인 페리클레스를 포함해 많은 아테네인들이 전염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아테네인들은 단결에 싸웠고 양국은 다시금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1차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어제까지 툭탁거리고 싸웠던 사이가 아무런 일이 없었듯이 웃고 떠들며 서로를 위해 주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서로 벼르고 벼르며 기어이 끝장을 보려고 했답니다. 그 이후로 10년 후 다시금 2차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에게 자신들을 도와주면 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를 페르시아가 지배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비밀 협약을 맺어두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는지 스파르타는 기원전 404년 마침내 아테네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었답니다.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 30년간 진행된 펠레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의 전쟁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지만 그로 인하여 아테네는 몰락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아테네의 몰락이 안타까운 점은 한창 피어나던 민주정치의 꽃이 시들어 죽게 되었던 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하튼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되돌릴 수도 그래서도 안 되기에 안타까운 점은 안타까운 대로 두고 스파르타의 세상이 된 그리스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 스파르타는 우선 아테네의 편을 들었던 아테네의 진영에 있던 도시국가들에게 군대를 주둔시키고 폭력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의 기운이 어느 폴리스보다 강했던 아테네는 저항했고, 스파르타의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걱정하던 페르시아는 이렇게 저항하는 아테네와 테베를 몰래 선동하였고, 그 결과 그리스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게 된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도시국가들의 전쟁이 이어지던 중 기원전 371년 스파르타 군대가 테베의 반란군에게 무너지면서 그리스의 주도권은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후는 앞서 다룬 영상인 통세계사로 역사 공부하기 5편 동양과 서양 충돌하다 1부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세상이 되는 동방원정까지 이루어지게 되지요. 로마의 성장. 이렇게 바로 옆 나라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거나 말거나
알렉산더 대왕이 대군을 이끌고 동방원정을 시작하거나 말거나 묵묵히 앞만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성장은 기원전 509년쯤 페르시아가 오리엔트를 통일하고 그리스는 민주정치가 발달하던 때로 로마인들이 에트루리아 왕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서부터 비로소 로마인을 위한 로마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로마인들은 왕정을 없애고 집정관과 원로원이 중심이 되는 공화정 체제를 도입하였고 훗날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의 정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인 500여 년간이나 지속이 되었답니다. 로마의 성장을 다루어야 하기에 로마의 정치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로마의 성장은 에트루리아 왕을 몰아내고도 계속하여 이어가게 되는데 라틴족의 연합체인 라틴 연합에 도전장을 던졌고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카시우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라틴 연합과 대등한 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된답니다. 아주 쑥쑥 자라가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강력한 군대였는데 강력한 군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렵 로마의 농업 생산량이 매우 높았고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민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로마 군인이 되기 위해 직접 무기를 준비해야 하는 돈이 마련이 되고 자연스럽게 로마의 군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군인이 되기 싫어하는 시대이지만 이때에는 군인이 되면 일반 시민보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았기에 군인이 되기 위하여 직접 무기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로마의 국력은 계속 성장하였지만 싸움을 너무나도 잘하는 북쪽의 켈트인들과 중남부의 도시국가 삼리움과의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위기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기원전 304년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에 따라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리스의 흥망부터 펠레폰네소스 전쟁에 이어 로마의 성장까지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까지를 통하여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300년의 시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은 연대기를 통하여 다시금 같은 시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핫바는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 여러분께 전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공부하면서 그동안 연대의 흐름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내용도 정확히 모른 채 일련의 사건을 제목만 대충 알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언가 흩어진 조각들이 맞추어지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바쁜 일상 속에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위 감사한 마음 지키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자 핵심 내용 놓치지 마시고요. 꼭 가져가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